출근길은 붐비고 급여는 제때 들어온다. 은행 창구는 정상 운영되고 뉴스의 지표는 급락을 말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일상은 유지된다. 그러나 생활의 세부로 내려가면 다른 감각이 나타난다. 같은 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고 고정비의 비중은 커진다. 주거비와 대출 상환은 먼저 빠져나가며 남은 금액은 다음 달을 대비해 묶인다. 은행은 위험의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통로처럼 인식되고 부채는 비상수단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된다. 이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다. 과거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도 위기는 이렇게 조용히 다가왔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느꼈고 불편함은 개인의 관리 문제로 흩어졌다. 지금의 어긋남은 지표의 오류인가? 아니면 구조가 생활의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인가? 우리는 이 평온함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경제 위기는 대개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았다. 공장이 멈추고 은행 문이 닫히는 장면은 늘 마지막에 등장했다. 그 이전의 사회는 작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음 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997년의 기억 역시 많은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단절로 남아있지만 그 직전까지 일상은 이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였다. 소득의 흐름은 느려졌고 부채는 완충제처럼 사용되었으며 은행은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불안이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개인의 선택과 능력으로 분산된다. 위기는 경고음을 울리기보다 정상이라는 언어로 숨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그 방향을 질문하지 않는다. 유지되는 일상은 안정의 증거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구조적 부담이 축적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평온함은 진짜 안정인가? 아니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완충 장치에 불과한가? 1997년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남긴 것은 공포보다 구조였다. 이후 제도는 정비되었고 규칙은 강화되었으며 시스템은 더 정교해졌다. 은행은 자본을 관리하고 국가는 재정을 설계하며 위기는 숫자로 설명되는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붕괴는 덜 극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작동 방식이 바뀌었을 뿐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외부 충격이 빠르게 드러났다면 지금은 내부 조정이 길게 이어진다. 급격한 단절 대신 미세한 조정이 반복되고 개인은 변화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IMF는 끝났지만 구조는 일상 속에 남아있다. 차이는 위기의 형태가 아니라 감지 방식에 있다. 우리는 더 안전해진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선 것인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지금의 평온함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가계부채는 원래 소득의 시간차를 조정하는 장치였다. 예상 가능한 미래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의 소비를 앞당기는 기능이다. 그러나 이 기능이 반복될수록 성격은 달라진다. 소득이 충분히 늘지 않아도 소비가 유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통계상 성장률은 급격히 흔들리지 않는다. 은행은 위험을 분산하고 관리한다는 언어로 이 흐름을 설명하며 망인은 연장되고 상환 방식은 조정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장이 생산성의 확장보다 신용의 확장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가계는 부채를 줄이기보다 유지하기 쉬운 구조에 적응하고 선택지는 점점 제한된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전환이 반복되었다. 부채는 경고가 아니라 안정의 일부로 인식되고 시스템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완충 장치가 전제가 되는 순간 작은 변화에도 구조는 민감해진다. 지금의 소비와 성장은 소득이 만든 결과인가?
아니면 부채가 대신 떠받치고 있는 균형에 불과한가? 부동산이 경제의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순간 구조는 경직된다. 주거는 생활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금융의 담보가 되고 신용 확장의 기준점이 된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은 주택에 묶이고 금융기관의 안정성 역시 부동산 가치의 연속성을 전제로 설명된다. 가격이 급등하지 않아도 안정으로 해석되고 하락하지 않으면 관리 가능한 상태로 분류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의존의 깊이다. 부동산이 흔들리지 않아야 다른 영역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정책 선택지가 제한된다. 급격한 조정은 피해야 할 위험이 되고 완만한 유지가 최선의 시나리오처럼 받아들여진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조건이 반복되었다. 자산이 안전판처럼 작동하는 동안 시스템은 변화에 둔감해진다. 움직임은 느려지고 대응은 미세해지며 작은 충격도 흡수해야 할 부담으로 남는다. 지금의 부동산 구조는 안정의 기반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스스로를 묶어두는 전제에 불과한가? 통계상 자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금 잔액은 유지되고 기업과 가게는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한다. 그러나 그 돈은 시장을 순환하지 않는다. 소비는 연기되고 투자는 보류되며 자금은 계좌 안에서 머문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나 심리 위축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유동성은 기회를 위한 연료가 아니라 위험을 견디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재정이 된다. 현금은 쓰는 자원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완충제가 된다. 금융기관 역시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며 자금의 이동 경로는 좁아진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정체가 반복되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과 속도였다. 유동성이 묶일수록 시스템은 유지되지만 활력은 줄어든다. 이 관망은 일시적 선택인가? 아니면 구조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한가? 금융 시스템은 숫자보다 신뢰로 작동한다. 예금이 보호될 것이라는 믿음,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가 자금의 흐름을 만든다. 표면적으로 이 신뢰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은행은 문을 열고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부로 들어가면 미세한 변화가 나타난다. 장기 상품보다 단기 유동성이 선호되고 위험의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은 회피된다. 금융기관 역시 확장보다 보수적 기준을 강화하며 대출과 투자의 문턱은 조용히 높아진다. 이는 공포의 결과라기보다 신뢰가 무조건적에서 조건부로 전환되는 과정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전환이 반복되었다.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누구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확산된다. 신뢰가 분산될수록 자금은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 방어적인 위치에 머문다. 지금의 안정은 여전히 신뢰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조건이 붙은 합의 위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가?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위험은 분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축에 더 강하게 모인다. 한국 경제에서 그 축은 대기업과 신용이다. 대기업은 고용, 투자, 수출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이들의 안정은 곧 시스템의 안정으로 인식된다. 금융 역시 이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신용은 현금보다 효율적인 연결 수단이 되고 거래와 확장은 미래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 의존이 깊어질수록 다른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은 독립적 판단보다 대기업과 금융의 흐름에 반응하는 위치에 놓인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집중이 반복되었다. 구조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충격을 흡수할 완충 공간은 얇아진다. 대기업과 신용이 흔들리지 않는 한 안정은 유지되지만
그 전제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구조는 효율의 결과인가? 아니면 위험을 한 곳에 모아두는 방식에 불과한가? 재정과 통화 정책은 위기 대응 수단으로 설계되었지만 반복될수록 일상의 완충 장치로 인식된다. 금리는 조정되고 재정은 확장되며 시장은 이를 안정의 신호로 해석한다. 문제는 이 대응이 예외가 아니라 상시적 기대가 될 때 나타난다. 정책은 충격을 흡수하는 방패가 아니라 구조를 유지하는 전제가 된다. 기업과 가게는 정책의 방향을 먼저 고려하고 위험은 민간의 판단이 아니라 공적 조정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국면이 반복되었다. 정책이 즉각적인 붕괴를 막는 동안 구조적 조정은 뒤로 밀린다. 단기 안정은 확보되지만 장기 선택지는 줄어든다. 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미세한 조정이 누적된다. 이때 문제는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그 역할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다. 지금의 안정은 정책이 제공하는 완충 덕분인가? 아니면 완충에 대한 기대가 구조 자체를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스템이 성숙할수록 위험은 한 곳에 모이기보다 여러 경로로 나뉘어 전달된다. 규제는 세분화되고 금융상품은 쪼개지며 책임은 여러 주체로 분산된다. 겉으로 보면 이는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처럼 보인다. 특정 부문의 충격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산은 동시에 위험의 위치를 흐리게 만든다. 어느 지점이 취약한지, 어떤 연결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누구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게 분해되었다. 그 결과 대응은 늦어지고 조정은 미세한 수준에서만 이루어진다. 시스템은 유지되지만 부담은 일상 속에 고르게 스며든다. 위험이 눈에 띄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안심하고 구조에 적응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안정은 위험이 줄어든 결과인가? 아니면 위험을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바꾼 결과에 불과한가? 경제 사이클은 지표로 구분되지만 개인이 먼저 느끼는 것은 방향의 변화다. 성장과 침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구간에서 사람들은 숫자보다 생활의 감각에 반응한다. 소득이 급격히 줄지 않아도 계획은 보수적으로 바뀌고 선택은 연기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안정 메시지를 유지하며 시장의 급변을 막고 금융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체감은 다르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확신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개인은 장기 목표보다 단기 안전을 우선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마비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붕괴보다 고착이 먼저 나타났다. 변화는 느리지만 선택의 폭은 서서히 좁아진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편함은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다는 신호인가? 아니면 이미 체감이 숫자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에 불과한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일관되게 안정에 초점을 둔다. 시장의 급변을 막고 신용 경색을 완화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된다. 이 메시지는 숫자와 제도로 전달되고 시스템은 계속 작동한다. 그러나 생활의 현장에서는 다른 감각이 형성된다. 정책이 즉각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 개인의 선택지는 점점 보수적으로 바뀐다. 지원과 완충은 존재하지만 체감까지 이어지는 경로는 길고 복잡하다. 사람들은 정책의 방향을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이 그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 거리감은 불신이라기보다 조건부 신뢰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위기 이전에는 이런 간극이 반복되었다.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체감은 지연된다. 그 사이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을 강화한다. 안정의 언어와 생활의 감각이 어긋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떠올리는 붕괴는 단절의 순간이다. 그러나 개인이 먼저 경험하는 변화는 선택권의 축소다. 소득이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가능한 경로는 점점 줄어든다. 이직은 위험해지고 주거 이동은 부담으로 인식되며 소비는 확장이 아니라 유지의 문제가 된다. 투기는 배제되고 생존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늘어난다. 이는 공포의 결과라기보다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합리적 적응이다. 정부와 시장의 완충이 급격한 충격을 막는 동안 개인의 자유도는 서서히 조정된다.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사회는 무너지기보다 굳어진다. 변화는 느리지만 되돌리기 어렵게 누적되고 선택의 여지는 비용으로 환산된다. 붕괴는 오지 않아도 이전과 같은 선택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은 찾아온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제약은 위기의 전조인가? 아니면 이미 구조 속에서 선택권이 재편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에 불과한가?